한 2주 전쯤 됐죠. 삼성에서 큰일을 당했다고 얘기해야 되죠? 큰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 부자청년님? 예. 그러니까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2016년 8월 2일 날 그러니까 미국 뉴욕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16에서 갤럭시 노트 7이 발표되었습니다. 네네. 예, 그동안 노트 7이 발표되기 전까지 뭐 S7까지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발표가 많이 있었지만 이번 노트 7 발표와 동시에 출시 이후에 역대 최고 수준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뭐 성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용자 편의성이라든가 그동안 약점으로 꼽혔던 디자인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뭐 경쟁 업체의 거인 뭐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노트 7 솔직히 보고선 디자인도 많이 개선됐고 뭐 카툭티라 그러죠. 카메라 뒤에 튀어나온 것도 많이 개선됐고요. 카툭티. 예. 그다음에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사용자 편의성이 뭐 들어갔다고 했는데 뭐 보니까 뭐 방수 방진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NFC라고 해가지고 터치식으로 뭐 삼성페이 되는 기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메모가 가능한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관련된 전공자 입장에서는 그거 보고서는 진짜 많이 노력도 많이 하고 예 그랬구나. 솔직히 많이 저도 감탄을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발표된 후에 약 2주간 뭐 100만 대가량 판매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2016년 8월 24일 날 국내 한 유명 커뮤니티에서 갤럭시 노트 7의 폭발 사고 영상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후에 연이어서 해외에서도 비슷한 폭발 사고 관련 건으로 보고가 되었고요. 그 후에 2016년 9월 2일 삼성전자는 그 사건이 계속 터지니까 대규모 전량 리콜을 발표했고 또 미국을 시작으로 각국 나라에서는 항공기 탑승 시에 뭐 갤럭시 노트 7 지참을 금지시키거나 또 지참을 하더라도 항공기 내에서 충전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네.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삼성전자는 발빠르게 대응해서 뭐 신제품으로 교환도 해주고 많이 했었는데 이마저도 폭발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결국 2016년 10월 11일 공식적으로 노트 7 제품에 대해서 판매와 교환을 전면 중단하게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뭐 제품이 그냥 단종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건입니다. 예. 자, 그래요. 우리나라를 비웃는 말 중에 가장 그 심한 말이 삼성공화국.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꽉 잡고 있는 것 중에 삼성이 1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전체 GDP의 20%를 20%에서 요즘 30%까지 예, 힘내면 30%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삼성이 요 사건이 일어나면서 도저히 안 되겠는지 출시된 지 2달이 안 돼서 단종을 시켜버리는 그런 역사에 남을 사건이 일어났는데 요거를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쪽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솔직히 이 사건이 발생되기 2주 전부터 대략적으로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 사장님들께서 어느 순간부터 집에를 못 가시더라고요. 예. 리콜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예. 그거 공식적으로 터지기 전부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 원래 근데 삼성은 저희 업계에서 예를 들어서 그 뭐 지금 갤럭시 핸드폰 하나를 보자면 뭐 디스플레이도 수급받고 모든 부품을 다 하청업체라든가 협력업체에서 받는데 삼성은 특히 제일 유명한 게 또 뭐냐면 같은 삼성 식구들이라도 성능이 안 좋으면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게 삼성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든 뭐 역량을 다 해서 모든 이제 다 잘 받았는데 이제 폭발 사고 처음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완벽하게 나름대로 진짜 뭐 검수도 그렇게 제일 뭐 악명 높기로 유명한데 근데도 터지고 그러니까 이 원인을 찾아내라 해서 관련된 중소기업 업자들이 많이 불려가서 결국에는 하청업체들을 보고 좋아서 찾아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결국 찾아냈는데 그러면은 삼성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게 왜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얘기를 못 하는 건가요? 예, 처음에는 원인을 그냥 배터리 쪽에 문제가 있다 해서 배터리면은 이게 충전 쪽하고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 그렇게 했었는데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그 저희 쪽에서 돌고 있는 소문에 의하면 이건 소문입니다. 네네네네네. 배터리의 접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
뭐 그렇게 해서 했지만 제가 아는 뭐 관련 진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초부터 설계부터가 근본적인 설계부터가 잘못되었다. 이런 설도 돌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가 맞겠다. 그러니까 단종을 시켰겠죠. 그래서 제일 그래도 설득력 있게 지금 말을 한 게 이제 그 배터리 충전하는 과정에 뭐 플러스극 뭐 음극 뭐 이게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뭐 관여하는 그 막 자체가 그게 좀 뭐 좀 안 좋은 부품을 써서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서 이제 좀 합선이 일어나서 폭발이 된 거다. 그러니까 폭발 관련은 무조건 배터리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련 진짜 현장 사람들은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걸 알고 자체들도 이제 갤럭시 노트 7은 추천을 많이 안 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야 차라리 살 생각 있으면 사지 말고 딴 거를 사라는 한간에 들린 소문이 터지기 전에부터요? 예, 터지기 전부터요. 예, 그런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도 이것도 듣고서 소문 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오피셜이 아니라 그런 소문이 이제 관련 업계에서는 돌고 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그 뭐 접근 방식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근데 저도 지금 뭐 경쟁업체인 그 사과사 제품을 쓰긴 하는데 예. 우리 회사 이름 얘기해도 돼요? 네, 까놓고 얘기해요. 애플 거 쓰고 있긴 한데 애플 거 쓰고 있긴 한데 이게 좀 그런 여러 가지 또 낭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애플 지금 아이폰 7이 9월 7일 날 현재 항상 1년 중에 둘째 주 9월 둘째 주에 항상 발표를 합니다. 신제품. 근데 정확하게 노트 7이 발표된 게 8월 2일 날 정확하게 한 달 전이었습니다. 네. 이 이면에는 야 아이폰 7 나오니까 우리 무조건 빨리 선점을 해야 된다. 미리 선수를 치자. 네. 또 그거에는 또 그러면은 뭡니까?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 하청업체들 한마디로 막 쪼는 거죠. 쪼죠. 네. 예, 빨리빨리 만들어라 쪼죠. 그 다음에 또 한간에 또 원인 지금 최근 또 이재용 씨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 그 임기 그 이왕에 더 이거 빨리 애플보다 좀 더 실적을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좀 빨리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선물. 뭐라도 좀 더 빨리 올려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실적설. 그러니까 이재용이 이제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실적을 좀 이렇게 올려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재용의 이게 과업으로 이렇게 좀 그룹 전체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번에 노트 7 또 폭발되면서 뭐 삼성은 또 워낙 뭐 돈도 많고 부자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미지상으로는 타격이 있기 쉽겠지만 크게 뭐 흔들리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기업은 흔들리지 않겠지만 그 삼성 자체가 저 아는 분들이 있어서 다 팀제잖아요. 그 무슨 제품을 이제 그 팀별로 개발해가지고 출시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팀이 아예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기업 자체는 뭐 그런 그렇습니다. 건 없겠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임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많이 잘리겠네요. 네, 많이 힘들겠죠.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네. 그런데 저는 딱 문득 드는 생각이 삼성 문제가 아니라 이번 터지면서 삼성만 조금 그런 게 아니라 관련된 여기 중소기업 업체들 몇 도 쓰러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도선이 될 수도 있다. 네네. 삼성전자 이 갤럭트 단종하고 나서요. 이 사태 터지고 나서도 주가에는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예. 주가에는 없었는데 주가가 110만 원에서 갤럭트 제가 지금 갤럭시 7인가요? 네. 엣지를 쓰고 있는데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 6 엣지. 7 엣지를 쓰고 있는데 이거 정말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제가 써보고 있는데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170만 원인가요? 170만 원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156만 원인가 지금 하고 있는데 주가에는 별로 이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반 기업 같았으면은 단종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판 다음에 다시 리콜해주고 새로운 제품으로 바꿔주고 그러면서 손해가 엄청났을 텐데 그러면서 이 주가에 별로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삼성의 힘이 진짜 큰가도 느낄 수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게 다 손해가 중소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제표상으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 케이스 요거서부터 금형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금형은
에이테크 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어요. 예, 엄청나게 이 금융비가 또 엄청나게 비쌉니다. 또 물론 그 회사가 워낙 삼성하고 친 회사라 뭐 그렇죠. 삼성 이사였던 분이 나와서 만든 회사예요. 워낙 뭐 자금이 많고 좀 버틸 여력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조그만 모듈이라든가 관련된 소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 하다못해 핸드폰 케이스 만든 회사들 거의 다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또 많거든요. 케이스 회사들도 다 망해. 그거 다 노트 7이 단종된다면 그 소리는 뭐냐? 관련된 모든 액세서리 관련 그게 모두 다 폐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 관련된 업체들 다 손해 보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손해가 고스란히 그 중소기업들한테 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그냥 우리 이런 모델 만드니까 그래서 설계도 만들고 보냈는데 틀을 만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품들을 다 선주문해놓고 가지고 있었다가 납품을 그렇죠. 못하게 되니까 그 손실은 그렇죠. 전체가 다 그 중소기업들이 재무제표상으로 가겠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근데 우리가 또 법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단종 안 시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단종을 시킨 거기 때문에 미리 그 중소기업에서 앞으로 케이스가 우리 핸드폰 케이스가 앞으로 한 100만 개는 200만 개 나가겠다. 우선 한 100만 개 먼저 만들어놨다. 어쩔 수 없이 손해 보는 거죠. 손해 보는 겁니다. 예. 이게 뭐 아까 그 먼저 말했던 뭐 에이테크 솔루션인가요? 뭐 그 회사처럼 어느 정도 탄탄한 기반이 있다면은 뭐 어떻게 뭐 버티겠는데 제가 아는 한 거의 다 이런 영세업자들이 삼성 하나만 바라보고 또 이제 납품하는 업자들이 굉장히 또 관련 업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단독으로 생산하지 않고 또 그 관련된 또 하청이 또 있죠. 하청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하도급을 준 또 업체들 또 있는데 그 업체들은 그냥 묻히는 거죠. 예. 어렵네요. 그거 보면서 참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게 끝이 아니네요.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네. 중소기업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대기업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박근혜 누님이 박근혜 누님이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이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좀 많이 왜냐면 공약으로는 많이 걸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여전히 MB를 이어가지고 대기업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하는지 참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뭐 그렇게 막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막 할 말은 되게 많은데요. 근데 오늘 마침 딱 일어났는데 진짜 메인 신문 기사에서 또 이런 뉴스가 딱 경제란에 딱 떴더라고요. 올해 경매에 나온 중소 공장이 올해만 해도 3,860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대기업이 지금 벌써 지금 조선 쪽 흔들렸죠. 그 다음에 지금 현대자동차 최근에 또 파업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삼성 갤로트 또 세븐 폭발해서 지금 또 단종됐죠. 이거 뭐 전자, 조선, 자동차 전부 다 흔들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모든 관련된 업체들이 대기업이 뭐 물건 만들어봤자 판매하지 못하고 지금 다 흔들려 버리니까 중소기업 이렇게 버티다 못해가지고 다 내놓는 거예요 지금. 그래 중소기업들이 그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항상 연초가 되면 그렇습니다. 저희는 맨 처음 1차 벤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 삼성이 이번에 노트 7으로 손해를 봤으면 우선 중간 업자들한테 가격을 또 후려칩니다. 그러면은 거기 또 맞추려고 또 저희 같은 또 1차 벤더들한테 또 후려치라고 또 내려오죠. 그러면 이제 연쇄 도미노식으로 계속 이제 작년에만 그렇게 해서 제가 아는 협력업체들 몇 군데 지금 문을 닫게 되고. 네네네. 그리고 지금 당장 여기 시화나 반월공단 이런데 제조하는 거기가 우리나라 제일 많거든요. 뭐 부산 지역이나 뭐 이쪽도 많지만 이제 경기도권에서는 그래도 저쪽 인천 옆에 남동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안산에 시화공단, 반월공단 이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시면은 거기에 지금 가서 보면은 지금 거의 제가 체감하기로는 반 이상인가요? 거의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일거리 없어서 그냥 진짜 뭐.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외국에서만 출장도 하시니까 외국도 하청 시스템은 똑같잖아요. 근데 그 책임 소재 문제도 우리나라 똑같이 대기업은 좀 살아남고 그 바로 밑에 단계는 좀 살아남고 아래 단계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인가 외국도? 아니요, 제가 뭐 다 그런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주로 일본하고 대만을 주로 많이 자주 가는데 항상 갔다 올 때마다 부러운 게 대만이나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산업구조 시스템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메인으로 대기업 몇 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유명한 몇 개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90% 이상이 우리나라처럼 다 중소기업들이 다
떠받드는 그런 산업 구조긴 한데 항상 보면은 거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중소기업이 뭐 죽지 않게 잘 살아날 수 있게끔 시체말로 잘 이렇게 소비를 해주고 공급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최근엔 저희 거래하는 일본 업체에서는 환율 떨어졌다고 야 니네 회사 막말로 야 니네 회사 힘들지 환율 때문에 우리 다시 가격 다시 올려줄게 해서 1년 동안 채워주고 예 채워주고 국적은 달라도 일본 회사는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거 보고 얘는 근본부터 이게는 대기업 마인드가 좀 다르다는 건가요? 예,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은 어떻게든지 실제 아까 뭐 삼성공화국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그 대기업체 가면은 야 한국 사람 너네 참 부럽다. 네, 삼성 맨날 뉴스 보면 이번 또 사상 최대 실적 냈더라. 또 발표 뭐 3분기 뭐 4분기 뭐 또 얼리버드 또 뭐 냈더라. 뭐 엄청나게 막 네네. 예, 어닝 서프라이즈 또 뭐 냈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면에는 그만큼 저는 되게 열받는 게 업체들은 다 막 가격 후려쳐서 다 죽여놓고서는 그걸 실적으로 돌려놓는 예, 실적으로 항상 뭐 사상 최고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는 거 보고서는 이건 좀 언젠간 터지겠구나. 네. 이게 중소기업들이 흔들리면 대기업도 흔들리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대기업은 뭐 전혀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예,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선은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그래서 오늘 이 관련 뉴스를 해가지고 뭐 중소기업 중앙회 뭐 회장님이라 뭐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진짜로 뭐 기사 말미에 그러셨더라고요. 좀 하소연하면서 도대체 우리나라 중앙 정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진짜 중소기업을 생각해서 만들어낸 건지 뭐 요즘에 뭐 국정감사나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맡고 있는 규제들 많이 완화해서 뭐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누리거나 느끼고 있는 그런 규제 완화라든가 그런 거는 없거든요, 많이. 예. 일단 제가 중소기업 문제는 이제 고민을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서 고민을 했는데 이게 산적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바꿔야 될 법령이랑 규제도 많은데 제일 확실하게 그나마 실제적으로 중소기업들한테 뭔가 이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을 바꾸는 거예요, 방법이. 좀 기다리십시오. 이게 왜냐면 법의 몇 규정을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로 접근하면은 이게요 몇십 년도 더 걸려요. 근데 대통령이 아예 그냥 중소기업을 바꾸고 이 중소기업을 좀 키우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그 임기 5년 안에라도 상당히 많은 제도적인 것들을 실제적으로 바꿔낼 수가 있어요.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좀 내년에 좀 선거에서 좀 제대로 된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게 됐으면 제일 확실한 그게 대안책이에요, 사실은. 이게 제일 확실한 대안책이에요. 그래요. 우리 아빠가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죠. 윗 대가리부터 좀 잘라야 위에서 좀 잘해야지 아래가 좀 살아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위에서 솔직히 우리 젊은 분들은 다 똑같은 생각해요. 위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나가주시고 네. 아래에서 치고 올라왔으면 개혁이 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우리 간단하게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오늘은 하는 말들이 좀 많네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우리 되게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네. CCC라는 제가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커다란 단체에서 최근에 그 CCC 페이스북에 SNS에 술 마시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그 카드 뉴스 같은 게 올라왔는데 올라온 것까지 좋았는데 그 밑에 댓글들에 엄청난 공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왜 무슨 글이었고 그다음에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유잡스님이 한번 얘기 좀 해주실까요? CCC라는 한국대학교 선교회가 페이스북에 기독교인은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글을 올렸는데 술은 방탕하게 하며 많은 사건과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담배 또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요소이자 일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술로 잊으려 하고 일상생활의 긴장과 초조를 담배와 술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구원의 죄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결성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통념이 되어 이제는 완전한 하나의 문화로 정착됐다며 한국 사회 통념상 기독교인들의 술과 담배는 덕을 세우지 못하며 좋은 본이 되지 못하기에 상가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네. 이 게시물에 반발하는 이제 기독교인들의 댓글이 많다. 네. 요거는 그 반박하는 댓글은 제일 재밌는 댓글은 뭐냐면요. 어디 있냐 성경책에. 그거예요. 어디 적혀 있냐. 담배가 여러분들 이거 그냥 역사로 아시면 돼요. 담배는 1700년도, 1800년도 이전에는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담배는 그 미국 원주민들이 미국인가 그 난민가 원주민들이 기호품으로 하던 거를 그거를 드디어 가져가서 유럽에서 기호품으로 먹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담배 역사는 길게 봐도 400년이 안 됐어요. 그 성경책에 적혀 있을 리가 전혀 없죠. 네. 그 술은 뭐 댓글 보니까 포도주가 180번 넘게 포도주란 말이 써 있고 성경책에 대단한 것 같아. 그거 언제 세지? 이게 재밌는 게요. 요게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게 요 기사가 아주 재밌는 사건이에요. 제가 어떤 관점에서 보려고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이런 거를 올리면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요. 팩트가 뭐라 그러나 팩트 공격을 당한 케이스가 된 거예요. 일반 기독교의 그 뭐라 그러나 이게 CCC에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 뭐죠? 말씀 카드 같은 걸로 카드뉴스 같은 걸로 이렇게 올렸는데 컨텐츠를 만든 거죠. 근데 이제 그 종교적인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팩트 태클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댓글이 달리면서 사람들이 왜 이 내용이 황당한 내용인지에 대해 사람들이 팩트를 갖다 대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런 걸 보면 좋은 글이다. 좋네요. 네, 동감해요. 뭐 밑에다 그냥 아멘 그렇게 써놨겠죠. 근데 이제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느냐.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써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책은 성경책으로 해석을 하라고 그러던데 그렇게 이제 배운 걸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성경책에 보니 술 마시지 말라. 술 마시지 말아야 된다. 기독교인은. 그리고 기독교인은 담배 피지 말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성경책에서 이게 뒷받침할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의 이제 큰 태클이 들어온 것 중에 이게 디모데한테 바울이 네가 좀 아픈데 포도주를 좀 써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진짜로 좋으니까 그 내용이 하나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4장에 그 가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면서 그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하실 때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사람들한테 줬는데 그 예수님 어쩌란 말이냐. 그런 이제 댓글 테러를 막 달고 있죠. 거기 제일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루터 있잖아요. 네. 독일에 가면 루터 맥주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루터 맥주라고 하는 그 사진을 댓글에다 이게 어태치해서 붙여가지고 사람들 거기다가 막 달아놓는 거야. 근데 CCC는 저한테 되게 아픈 손가락이에요. 왜요? 제가 CCC였거든요. CCC. 그래서 지금도 만나고 있는 친한 친구들이 다 이 CCC에서 만났기 때문에 CCC의 어떤 뭐 교리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되게 저도 싫고 그런 건 많은데 이제 거기서 맺어준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또 그렇게 막 욕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은 순장하고 단체예요. 순원하고의 그 끈끈한 우정. 거기에서 강조하는 게 이제 절대 순종. 아마 이런 관점에서 권위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술 담배 하지 말아라. 왜냐면 거기는 문화 자체가 약간 군대 문화거든요. 스스로도 예수님의 군대인가? 예수님의 군대라고. 십자군이죠. 그래서 약간 군대식 문화를 좀 강조해요. 그래서 순장한테 순호는 절대 순종.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아니 순종은 예수님한테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거는 저도 그것 때문에 전 한 번도 이런 기독교 단체에 연루된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게 처음 배우는 거거든요. 거기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 일부러 시켜요. 말도 안 되는 거를 지키게.
네, 이거는 CCC뿐만 아니라 YOM도 마찬가지, 열쇠전도단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가면요 그냥 시켜요. 앞으로 우리 공동체 모임에서는 7시까지는 무조건 돌아와야 돼요. 나갔다가 그러면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도. 네,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걸 절대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종교라고 하는 건요, 모든 종교의 시스템이 마찬가지예요. 종교는 공인된 사설 권력 집단인 거예요. 사설 권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에 심취해서 이게 그 우리가 저기 앞에서 얘기했던 그 최태준 그 사람도 그렇고요. 이 사이비 종교도 그렇고 이단도 그렇고 그는 일반 정통 정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그 자체에 심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의 사설 권력 집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회 안에서 권력을 갖는 구조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쟁취하잖아요. 네. 근데 종교계로 가면은 투표의 시스템이 아니라요, 자기의 그냥 사설 권력 집단을 그냥 만들 수가 있어요. 종교의 힘을 가지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지 진리인지를 구분해내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설 권력화된 집단이 돼버리면은 그건 이단이랑 그 뭐예요, 그냥 사파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종교 집단인 거예요, 그냥 거기는. 그러니까 일반 이게 종교 집단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요 사설 권력 집단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안에 있는 리더들이 그런 그 사설 권력 집단이 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 교회 안에나 종교 그 단체 안에다 없애버리려고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가 그렇게 타락해가는 과정이다. 이거는 우리 신앙터치도 몇 번 얘기했지만 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리의 종교죠. 우린 진리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너무나 종교화가 됐어요. 종교화되면은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무슬림, 힌두 다 똑같아요. 종교가 되는 순간에 그냥 권력이 되는 거야. 사설 권력.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순장말은 지켜야 돼. 그 말이 되게 폭력적이고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맞아요, 자기들 맞아요. 집단 안에서는 너무나 상식으로 통용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사회적 단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스스로가. 맞아요. 거기서 제가 제일 막 그 간사님이랑 네. 제일 싸웠던 게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연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학생. 있어요. 근데 그렇고 되게 아니 그럼 대학교 때 아니면 언제 연애? 이런 생각이 어쩌라고. 그리고 거기서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3학년 때까지 열심히 사역하다가 4학년 2학기 때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간사님의 어떤 그 소개 안에 뭔가 중매 안에서 만나는 거 제일 이상적으로. 정말로 이게 이 척추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짜증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합리화시켜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폭력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신앙과 그 종교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스스로 폭력이라고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궁금한 게 네네. 거기서 만약에 그거를 어겼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사실 대학생이 연애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치 죄인 된 것처럼 이제 점점 피하는 거죠. 도망 다니는 거죠. 이제 지도를 다시 받아요. 그럼 순장한테 권면을 받고 그러니까 마녀 사냥 받는 거예요. 사냥. 이게 공개 재판이랑 똑같이. 아니, 떳떳하게 이제 비 가운데서 사귀어야 되는데 자꾸 숨게 되고 숨기고 오히려 더 그러면 아니 그 권면을 하게 되는데 그 권면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의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또 그게 안 듣게 되면은 얘는 불순종하는 애, 뭔가 튀는 애, 얘는 좀 신앙이 이상한 애 이런 식으로 찍히게 돼요. 이게 중세 시대랑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맞아. 이게는 우리가 지금 CCC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모든 선교단체가 다 똑같아요. 종교 집단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죠. 네, 다 똑같아요. 거기서 만든 그 종교적인 행위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중세시대 때 르네상스 전에 있던 암흑기에 있던 교회들이랑 똑같은 거 그대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선교단체에도 그대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거를 제가 볼 때는 CCC의 리더들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는데 이런 거 올리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근데 생각 없이 그걸 올린 거예요. 댓글 테러를 당하는 거죠. 팩트 테러를 당하는데
보세요. 이런 거를 올리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시대 안에서는 폭력이 되는 거예요. 종교 폭력이니까 종교라고 하는 자기들이 우위에 있는 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규율과 규칙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는 폭력이라고 느끼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안 느꼈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도 그걸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요. 도구가 없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라는 도구가 생겨서 이제 자기 마음의 불편함을 바로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팩트를 찾아가지고 팩트를 다시 들이밀면서 다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담배 피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정말 저 솔직히 그거 보고서는 되게 유치하다 생각했어요.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까 담배 피지 말라.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시잘데기 없는 얘기를. 왜냐면 그 댓글을 뭐로 써있냐면요. 그러면 불량식품 먹으면 안 되고요. 콜라 먹으면 안 되고 커피 마시면 안 되고 우리 몸을 악하게 하는 건 다 하면 안 돼. 단짠 다 안 되네요. 단짠 다 안 돼요. 그게 지금 뭐 하는 얘기냐. 담배만 몸에 나쁘냐. 그렇죠. 그러면 술도 저기 묵은지도 안 돼. 너무 짜서.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소라는 얘기를 글자로 생각하고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우리 그 합동 측에서 2명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이 두 분의 설교를 복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의 스탠다드와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스펄전 영국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20세기에 최고의 설교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영어에 능통했냐면 보통은 일반인들은 한 1000단어에서 2000단어 안에서 보통 대화를 한대요. 근데 이 사람은 5000단어 이상을 구사했던 사람인 거예요. 단어 어휘력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정도였냐면 영국에는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만을 연구하는 분과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리고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이분이 매일 시가 하나를 피우시고 서재에서 그 다음에 진토닉, 그 보드카인가요? 보드카를 진토닉이랑 이거를 꼭 한 잔씩 드셨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게 사람들이 담배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진짜요? 진짜로요? 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했어요. 1960년대까지는 담배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건강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를 애용을 했다니까요. 그렇죠. 그때는 뭐 피면 기분 좋아지고 뭐. 소화도 잘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뭐 소화가 잘 돼요. 아니 술도 매일 식구땡하고 마셨어요. 그리고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인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계세요. 그분 전기를 이분이 술은 안 드셨어요. 술은 안 드셨는데 담배를 피우셨어요. 꼴초셨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꼴초였다고요? 네, 꼴초였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 40이 되는 해인가요? 40 그 언저리에서 자기가 담배가 없어서 설교 준비를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 전기에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중독에 걸려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담배를 끊으세요. 담배 이제 그만 피우시고. 근데 그분은 그래서 뭐 다른 사람한테 담배 피지 말라 이런 말을 안 하세요. 자기가 그 담배를 오랫동안 피워왔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건 설교 안 해. 사람들이 이런 거는 얘기 안 하고. 이게 팩트예요. 그 담배가 몸에 해롭다라고 알려진 거는 1960년대 이후부터예요. 그래서 1960년대를 보면 1960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제가 캐나다로 처음으로 이민을 갔을 때는요. 진짜로 비행기 안에서 담배 폈습니다. 진짜요? 비행기 안에서도요? 아시겠죠? 비행기에 지금도 구형 비행기 보면 재떨이가 다 있어요. 맞아요. 팔걸이 옆에 재떨이가 다 있어요. 그래요? 네. 진짜 끔찍했겠다. 끔찍한 게 그때 그랬다니까요. 나 93년도에 처음 비행기 탔었는데 그때 그 비행기에도 재떨이 있었어요. 그렇다니까요. 구형 비행기. 아니 저같이 담배 안 피는 사람은 얼마나 그렇긴 한데 그냥 기호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시내버스 지하철에 담배 폈고요. 제가 이제 몬트리올에 살았었는데 몬트리올에 이제 지하 상가가 있어요. 쇼핑몰에 있는데 쇼핑몰에서 담배 피고 다녔어요. 다. 그게 오래된 거냐?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게 97년, 98년이었어요. 네. 하여튼 뭐 그 담배가 이제 해롭다는 게 이제 최근 얼마 안에 연구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전 사람들은 이제 자주 광고나 뭐 최근 거의 2-3년 그래서 50년대의 미국 광고를 보면요. 당신의 몸과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피세요. 이런 광고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신문 광고에.
요거 이제 초점을 조금 벗어나는 초점을 좀 바꿔가지고 이게 그러면 왜 담배 피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그런 게 보면 기사에 보면은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 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딴지를 걸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이게 그런 말을 할 수 종교가 그리고 리더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리더들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진리는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사회적 어떤 규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키기를 요구하면 안 돼. 그럼 그게 종교화가 되면서요. 제가 늘 얘기했던 할라카, 장로들의 유전. 예수님이 그 할라카랑 싸웠단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데 마치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되게 싫어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키다 보면요. 100년이 되고 200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게 그냥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그냥 진리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그게 진리와 문화의 경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리더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자신들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를 늘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론해야 될 게 글에 보니까 그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거룩의 모습이 아니다. 거룩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 사람들이. 자, 우리가 맨날 뭐 아직은 거룩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거룩은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거 생각을 좀 거룩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현재 지금 한국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단체들이 전부 다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성교단체들이 그런데 거룩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틴 로즈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에 보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영적 침체에 빠지냐면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불건전한 이단적 가르침에 빠져 있는데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의 무지에서부터 와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꾸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이 성도가 거룩해지고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지에 대한 그릇된 개념들을 갖게 돼요. 거기서부터요. 그래서 거룩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뭐 잠자리를 아무나 이렇게 한다거나 그거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생활을 물러나다 거룩하지 않다. 맞는 것 같죠? 근데 그런 단어 쓰면 안 돼요. 거기에는 거룩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물러나다고 그냥 상식적으로 잘 몰라도 그럼 네가 성생활에 참 자유롭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룩이란 거룩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런 종교단체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가면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거룩한 모습을 그러니까 이런 것이다라는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 과제를 재보면요.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 그러면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거룩해져 라고 하는 단어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거룩은 입는 거예요. 의를 입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써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노력하고 행함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하면 안 되고요. 그런 거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그분의 거룩의 옷을 내가 입는 거예요. 입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부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부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거룩이거든요. 신부의 하얀 옷, 그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는다라고 말할 때요. 그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거룩,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내가 그냥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거룩한 거죠. 거룩한 거예요. 왜 거룩하죠? 내가 좀 더 거룩하고 뭐 이런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좀 더 거룩하고 레벨이 99 나는 집사야. 그래서 70. 저 새신자니까 아직 초랩인가요? 20 거룩해. 초랩인가요? 그리고 뭐 어디 저기 큰 교회 목사님은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이런 만렙. 우리 범죄수 건조수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동일한 거. 우린 다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과 성화를
완전히 그 짬뽕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과 거룩이라는 개념을 완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지 않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게 행동할 수가 절대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금방 우리 그 교회 오빠 얘기한 것처럼 용어를 딱 구분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는 다 거룩한 거야. 정말 거듭났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다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잃어가는 과정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단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의를 입는 거라니까. 그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은 거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은 나의 거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거룩은 그분 거니까. 그런데 성숙해지는 것은 다른 거죠. 네. 성숙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라감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삼위 하나님을 아는 거에 있어서의 자라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거룩하고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삼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더 많으면 내가 더 거룩하고 넌 덜 거룩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생각도 성숙해지고 이런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성숙한 개념을 갖게 되는 거고 성숙한 의견들을 갖고 되는 거고 차별이 없어지는 거고 이런 성숙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 성숙과 거룩을 짬뽕 시켜놓고 우리 교회 오빠가 얘기한 것처럼 짬뽕 시켜놓고요. 사람들에게 너 성숙해지는 게 거룩해지는 거야. 이런 이제 잘못된 용어들을 막 가차없이 쓰는 거야. 그리고 젊은이들을 콜링하는 방법이 뭐냐면 대부분의 순진하고 착한 청년들은요 거룩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건 모든 종교에 심취해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해요. 사실은. 제가 그게 없어서 별로 안 빠졌나. 종교적인 사람들은 거룩해지고 근데 이거는 힌두교를 믿든요 무슬림을 믿든 똑같대요. 거룩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 인간은. 그러니까 그 욕망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 안에다가 그 거룩해지고자 하는 욕망을 끄집어내서 넌 이런 것도에 대해 저것도에 대해 종교 생활을 접어넣어주는 그렇죠. 종교 생활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그게 편해요. 그게 편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의무들을 수행하면은 아 내가 뭔가 거룩해졌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야. 사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조나단 얘기하는 게 사실 되게 은혜인 건 게 뭐냐면 사실은 무슬림이나 이 힌두교도들이나 불교에서 이런 진리를 찾고 거룩함을 찾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종교 행위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거룩함을 나는 가지고 있다. 난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거룩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그 진리에 가까이 가게 해주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건데.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거룩을 자기의 성취라고 보는 사람한테요. 넌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분의 거룩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뭐라고요?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왜냐면 그게 진리인데. 그게 진리인데 그 사람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게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새벽 기도하고 뭐 여전도회 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그거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아니 할 필요는 있는데 그것이 거룩하고 상관없다고. 그럼 이제 그 사람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힌두교 사람 중에 그 뭐야 히말라야 올라가서 겐지스강 가서 막 씻고 그다음에 금식하고 고뇌하고 막 그 뭐야 걸어다니고 그 자기의 거룩을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막 뒹구는 사람도 있어요. 오체투지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 걸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 그게 그렇죠. 복음인데 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에 심취한 사람들한테는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고요. 그 종교 생활의 틀을 좀 깨야죠. 그러니까 진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를 이신칭의 교리라고 하는 건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거잖아요. 너무나 쉽지만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만큼은 너무나 어려운 교리예요. 근데 외람되지만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건 또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꾸 그렇게 뭔가 직분을 주면서 의무를 주면서 그렇게 하면 성도들은 이거를 목사님이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게 보다.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위에 아는 분들도 조그만 일이라도 예를 들어서 교회 청소를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조그만 일 하면서도 난 정말 뭔가 자신도 뿌듯해하고 뭔가 나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큰 도움을 줬어 막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약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 책망하시잖아요.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팩트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정말로 착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악한 일을 하거나 무슨 삥땅을 치거나 교회 성전세를 착복하거나 이 사람들이 돈을 우리나라처럼 무슨 목사님들처럼 간음을 행하거나 애를 낳고 이건 성령에 잉태하셨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로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성실이 뭔지 아세요? 종교적인 사람들. 그게 차이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거는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싫어한 게 아니라요. 너무나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부딪혔던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화된 기독교, 종교화된 진리는 너무나 싫어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약성경을 볼 때마다 종교화된 종교에 화석화된 그 종교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혐오의 대상인지를 스스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나쁜 사람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 정말 착하고 불쌍한 사람들. 네? 아니 근데 괜찮아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들인데 종교화된 그것이 하나님에게 너무나 고통스럽다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신칭의 교리와 거룩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갖고 있는 한국 교회 전체를 한번 털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거룩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참된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이 사람은 누리지 못하면서요. 고통 가운데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CCC라는 특정 종교 단체에서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것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종교적인 폭력이 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반항을 하게 되는,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개념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있다. 거룩과 성숙에 대해서 개념을 짬뽕시키면서 이렇게 해야지 거룩해지는 거다라는 잘못된 표현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계속 들으시느라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 시다처치 제1부 시다터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